예, 중국의 회복 기대감, 중국의 두 개 회의, 양회를 주목했는데요. 이제 폐막 수순입니다. 어떤 것들이 포인트인지 또 중국 경제에 관한 흐름들 오늘 체크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천 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전인대가 이제 벌써 폐막하는 수준이 왔는데요. 전인대 관련해서는 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원래 기대했던 내용들 어떤 거 좀 눈여겨볼 만합니까? 네,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그 전인대 기간 동안에 중국이 안정과 변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요. 네. 안정이라는 것은 그 중국이 GDP당 에너지 소비량을 전년 대비해서 2.5% 내외로 감소시키는 가운데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5% 성장 목표가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금리 인하 또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1조 위엔 정도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한 180조 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자금을 가지고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GDP를 0.8%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를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중국에서는 기준치에 미달된 그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가 한 1,600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교체하는 데 쓰고요. 또한 중국은 매년 사용 연한이 지난 가전제품만 하더라도 2억 7천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교체 수요를 좀 앞당기면은 산업 생산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변혁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수출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내수주도의 성장 그리고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한 내재화를 좀 더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지금까지는 새로운 세 종류의 성장 엔진, 소위 말해서 전기 자동차, 리튬 전지, 태양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생산량이 60에서 70%를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이거 외에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 기술, 생명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중국의 성장의 근간을 삼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디지털 경제를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디지털 경제의 가장 핵심은 AI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시킨다든지 암호 자산을 만든다든지 통신과 관련된 인프라를 여기다 끼워 넣기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현재 20나노미터 이상의 낮은 등급의 그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그 구축망을 가지는데 가장 핵심이 자동차용 반도체라고 합니다. 네. 전인대에 주목하는 게 그 경제총리가 나와서 이제 성장률 제시하는 게 주목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5% 성장률을 제시할까 싶었는데 어쨌든 5% 성장률을 목표로 내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 성장 목표를 내건 것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그 4.5%로 낮췄을 경우에 네. 시장에 잘못된 판단을 주면서 경제 주체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그다음 빚만 갚는 이런 형태로 가면은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 일본화를 걸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보다는 저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중국을 2035년까지 GDP 그리고 개인 소득을 2배로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를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영구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임기 초 사항인 지금 상기 기간 동안에는 성장률을 5% 이상 끌어올려야지만 이게 달성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치를 높게 제시하고 성장률이 따라가지 않으면 통계 조작을 해서라도 이 수치는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상 전인대가 한 열흘 정도 열리는데 올해는 그 기간이 짧아졌다면서요. 7일 열렸고 또 폐막일에 총리의 기자회견도 이번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는 항상 뭐 의도된 걸 하기 때문에 의도하는 건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네, 과거 역대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인대 기간 동안에 뭐 소신 발언을 한다든지 또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네, 리커창도 그랬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국 그 총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적 입지가 약화됐을 경우에 전인대 그 폐막일 기자회견은 내신 기자들이 전부 취재를 하기 때문에 네. 이때 자신의 개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식 인간미를 연출함으로 인해서 정적 기반을 좀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 시에 전용기가 아니라 전세기를 탈 정도로 바지 사장이라는 정도밖에 역할이 추락이 됐고요. 또한 그 모든 국무원의 모든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시진핑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로 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런 그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했던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엘리트층에서는 이것보다는 후계 구도와 상당히 관련이 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진핑 국가주석은 건강 이상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의 사상이라든지 의견을 충실하게 따랐던 후계자 중에서 한 사람을 낙점해서 키우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자주인 안에서도 현재 리창을 중심으로 한 절강파들이 조금 밀리고 있고요. 그 대신 현재 복권파라고 하는 그 중국 안에 차이치 그러니까 그 상무위원 당 서열 한 5위 정도 되고 있고요. 왕샤오홍이라고 해서 중국 그 공안과 관련된 그 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실세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련해서는 부총리 허리퐁 총리가 이 트로이카 체제가 다음 시진핑을 전력을 인수인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이 현재 리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발언을 하거나 입지가 올라가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이야기들이 정설처럼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사실 뒷얘기를 듣는 게 더 재밌습니다. 중국도 이 권력의 정점에서의 그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차기 후계자 중에 한 명이 주석이 되고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시진핑, 리커창처럼. 리커창이 힘이 있었고 할 얘기 했었는데 지금 리창 총리는 뭐 시진핑의 얘기를 그냥 듣는 그런 수준이군요. 예. 우리가 뭐, 재밌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제, 경기 부양 이런 게 중요할 텐데요. 말로는 시진핑 주석도 경기 부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경기 부양 별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었던 경기 부양책은 자원 낭비이기 때문에 특히 인민의 혈세를 통해서 기업이라든지 개인 부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속내는 대규모 경기 부양에 들어갈 재원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재정 적자 폭을 계속 확대시켜 준다면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을 낮췄고요. 많은 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는데 이번에 그 추가적인 그 재정 자극 정책을 썼을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엔화가 국제화뿐만 아니라 기축 통화 제도가 무너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사업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 안정 차원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발표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내놓는 것은 질 높은 성장이라든지 또 지속 가능한 핵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중국 정부도 최근에 이제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부동산 문제도 있긴 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마치 일본의 뭐 잃어버린 20년처럼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일본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마치 그 경로를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런 시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또 실제 소장님 생각하시는 중국 통으로서 중국 경제 최근 상황은 어떤지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췄지만 대출은 의외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일본화기를 지금 걷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와서 한 두 달 사이에 한 5% 하락을 했습니다. 5% 하락할 때마다 중국에서는 가계 자산이 3,700조 원 정도가 사라지게 되고요. 또 부동산 주식과 관련해서는 7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사라지다 보니까 중국 개인들 같은 경우는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중산층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한 자녀를 위해서 그동안에 피아노 같은 걸 사줬는데 피아노 가격도 현재는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30%, 50% 하락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레슨비가 주간 단위당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레슨까지도 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소비가 녹록지 않군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먹는 것도 줄이기 시작하는데요. 음식 배달 웹인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에게 한 건당 한 1,300원 정도 수수료를 주는데 이것도 많이 끊어지면서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가장 화랑일단 8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지금 이것도 수입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3위엔, 소위 말해서 600원짜리 식사를 하게 되고요. 점심도 2,000원이 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이 젊은 층을 중심해서 결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자금들을 모아가지고 콩이나 해바라기 모양을 뜬 금 1g짜리를 수집하는 게 지금 붐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금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전자상거래에서 60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지만 그만큼 다른 소비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또 아이폰 같은 거 사는 사람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중국 경기가 좀 주가는 좀 올라왔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전인대 정리해봤는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